인내와 기다림의 인물로 알려진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키가라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요한 박사님, 임철균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이 세키가라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는 도쿠가와가 일본의 패자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서군,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의 편에 있었던 서군이 패한 이유를 좀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구는 충성파, 배신파, 회색분자 세 종류가 있었는데 이 셋을 적절히 배치할 수가 없었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군이 지금까지 싸우는 걸 보면 병력을 몰아서 모험을 걸죠. 만약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군이 뒤를 쳤을 땐 소수의, 정말 믿을 수 있는 소수의 특공 부대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저지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병력이 많고 늘 안전하게 싸우는 사람은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안전. 어떤 경우에도 안전 하다 보니까 전쟁이 무지하게 넓어졌죠. 이번에도 도쿠가군은 병력을 모아서 승부를 걸고요. 이쪽은 병력을 쫙 흩어가지고 그림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는 포진을 했는데 통제도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군대를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자기네 충성파도 흩어지게 되고 결국 충성파와 회색파와 배신파를 저 멀리 떼어놓으니까 충성파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사실 나도 안 해봤지만 역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만전지책이라고 그러죠. 안전하게 이길 수 있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용어적으로 얘기하면 계산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동서양을 다 떠나서 위대한 지휘관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계산된 모험을 잘 합니다. 근데 이 계산된 모험을 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부대 장악이에요. 내 부대가 완벽하게 장악이 돼 있어야 모험을 걸래도 걸 수가 있는데 구조상 장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대는 자기들이 대부대니까 더 넓은 평야지대 같은 데에서 집결된 상태로 전투를 수행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처럼 여기저기 분산 배치되어 있고 누구는 배신하고 이것도 지금 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연합이 깨져버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결정적인 패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임 위원님이 미츠날이었다. 네. 어떻게 배치를 하셨겠어요? 저라면은 도쿠가군을 평야지대에서 맞았을 겁니다. 네. 모든 병력들을 내가 직접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네. 평야지대에서 대군과 대군을 놓고 회전식으로 교전을 했다면 네. 병력의 숫자가 조금 더 적었던 도쿠가군이 더 불리했을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오프닝 시작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인자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쭉 흘렀어요. 근데 오늘 이번 시간 또 오프닝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라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토미 가문을 따르던 다이묘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덜덜덜덜덜 떨고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떨고 맞아. 있니?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가이에키라는 신상필벌을 당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시마즈 가문만 영지 조정을 당하지 않아요.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줬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리도 세스, 가와치, 이즈미 등 3개의 영지 65만 석 정도를 다스리는 그냥 일반 다이묘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한 1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다이묘들이 이렇게 영지를 몰수당하기도 하고 작게 뭐 조종당하기도 하고요. 70개 정도의 신규 다이묘들을 새로 만들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마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용기가 있고 대단히 강하니까 오히려 보존해줘요? 네. 건드리기 부담스러웠나 봐요. 또 시마즈는 저 규슈에도 저 끝이에요. 네. 야, 쟤 쫓아가봤자 저 본전도 못 찾겠다. 그냥 도와라. 이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히데요리가 지금은 어리니까 그렇지만 커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자라면서 내가 들었더니 우리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대쇼군이었고 관백이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땠고, 근데 저 배신자 도쿠가와가 이렇게 커갈 거 아니에요. 도쿠가와 입장에서는 약간 어딘가에 박혀있는 가시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히데요리를 제거를 해야죠. 제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정치적 제거라는 건 무조건 쳐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이제 핑계를 잡아야 되는데 호코지 종명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지. 히데요시 가문은 이제 불교계를 많이 또 지원을 해줘요. 또 불탔던 엔라쿠지도 싹 복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복원하면서도 또 신경 쓰이니까 또 한복파에다 신사도 같이 복원해가지고 견제하긴 하는데 어쨌든 불교 세력한테 이제 많이 되게 친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토에 이제 호코지라는 어마어마한 절을 세웁니다. 이 절은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일부만 있는 거고 교토 가시는 분들 또 꼭 방문하는 데가 왜 우리나라가 유명한 귀무덤이라는데 사실은 코무덤이지만 코무덤. 거기 그 일대 전체 구역이 다 호코지였어요. 히데요리 시절에 여기다 또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해요. 아 지금 힘도 축소되고 뭐 이것도 없는데 왜 이런 큰 공사를 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 신앙심도 생기고 또는 불교계하고 좀 친해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 누군가가 얘네 재력을 낭비시켜야겠다 그래서 꼬셨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도 에밀레종 같이 큰 걸 하나 만듭니다. 그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그 뒤를 잇는다라는 어떤 유지가 좀 있었는데 노부나가가 잘못했던 불교에게 조금 잘하는 정책을 했었는데 히데요리가 나도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불교도 좀 중시키고 절도 큰 걸 지을 거야 이런 면모를 보여줬다는 뜻이네요. 근데 그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아 아직 어린 시절이니까요. 걔가 20몇 살 정도, 25살 미만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정치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히데요시 가문의 재력을 낭비시키기에 바람을 펌프질을 불었다. 저는 그게 요도도노가 히데요리의 어머니한테 그 펌프질이 들어갔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히데요리 가문의 재력을 소모시키고 네. 계속해서 이제 축소되는 쇠락해 나가는 과정이었네요. 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 시기가 1603년, 그러니까 이 시기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쇼군으로 임명된 시기예요. 어. 세이다이 쇼군으로 이제 임명이 됐거든요. 네. 이거 충격받았죠. 히데요시 가문은 왜 쟤한테 쇼군을 줘? 우리한테 줘야지. 그러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리가 어리니까 일단 제가 하지만 장성하면 돌려드릴게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돌려줄 리가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쇼군 취임하고 2년 뒤에 자기 아들한테 세습해버립니다. 셋째 아들한테 세습을 하는 거를 보여주니까 이제 완전히 세상의 인심은 도쿠가와 쪽으로 완전히 급격하게 기울죠. 그 역사적으로 좀 보면 힘은 없는데 간절하게 뭔가를 바랄 때 정신 승리를 할 때 보통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경전을 쓴다든지 큰 어떤 절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종을 뭐 큰 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바램을 담잖아요. 좀.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 종을 하나 만들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안이 세운 신사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종이 남아 있는데 그 범종을 만들 때는 이렇게 좋은 말을 쓰잖아요. 네네. 거기 문장 중에 국가 안강, 그러니까 국가가 평안하고 군신 풍락, 군신이 뭐 풍요하게 즐거움을 누린다, 뭐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당시 일본의 주작을 보급한 유명한 학자로 이제 하야시 라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성리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글자를 배워갖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국가 안강이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자로 쓰면 덕천가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자하고 강 사이에 안자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거는 도쿠가와를 쪼갠다는 소리다.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시비를 겁니다. 아, 시비야 걸면 되지 뭘 못 걸겠어. 그래서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여러 국가에서도 있었죠. 이게 해석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관직을 주는데 그 복야라는 게 원래 당나라에 있는 관직이에요. 중국 관직을 쓰니까. 근데 그 야자가 발음이 야인데 한자는 원래 사격할 사자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쿠가와한테 복야라는 관직명을 붙였는데 도쿠가와를 쏜다라는 뜻이다 뭐 이런 시비도 걸었다는 설도 있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하여간 생트집을 잡아서 쳐들어갑니다. 너희들이 도쿠가와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바램을 담아서 좀 종에 쓰였구나.
마구니가 쓰였어. 지금 이런 그래서 느낌인 거죠. 당장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오사카성을 내놓으라 그래요. 딴 데로 가라. 저희가 역사 시간에 보통 이제 많이 배우잖아요. 왕권 네네. 강화 뭐 혹은 뭐 통일 왕조 네. 뭐 제정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성 건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성을 짓는 거죠. 맞습니다. 오사카성이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성의 형태랑 근데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었던 성의 형태랑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관광지 가서 보는 지금 성의 형태는 거의 본성 정도 남아있는 수준이고 오사카성은 전형적인 일본식의 요새이자 전략적 요충지에 지어놓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전국에 있는 병력을 다 끌고 와도 힘으로는 함락시키기가 어렵다. 그 정도의 천혜의 요새입니다. 저 오사카성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중, 3중으로 해자가 둘러싸여 네. 있어요. 근데 해자가 마리세자지 서쪽은 기즈강, 북쪽은 요도강, 동쪽은 히라노강이 흐르면서 자연적인 해자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공격할 수 있는 곳은 남쪽뿐인데 네. 남쪽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해자가 있거든요. 네. 그 해자는 깊이가 한 6에서 8m 정도 돼요. 근데 오사카 성벽 높이가 15m예요. 우와. 공격 작전을 수행하면서 저 해자를 메우면서 나갈 수가 사실 불가능해요. 네. 그런데 저 유일하게 공성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남쪽 통로마저도 사나다 마루라는 거를 지어가지고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일반 전초 개념의 전진기지예요. 그 사나다 마루조차도 해자로 보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오사카성을 공격하려면 사나다 마루를 먼저 함락시키고 본성을 쳐야 되는데 사나다 마루 치는 동안에 사나다 마루의 해자 안에 일단 갇혀서 1차적으로 공격을 받고 저거 고착시켜놓고 본성으로 가더라도 본성과 사나다 마루 양측에서 공격을 받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공불락입니다. 저 성이 원래 니시야마 혼간지라고 오다 노부나가가 몇 년을 공략해도 공략을 못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런 성도 없었어요. 아주 초보적인 방어 시설만 있었는데도 워낙 강이 이렇게 뱅뱅 나사 모양으로 감아주는 곳이라 자연 해자가 되거든요. 그래도 함락을 못 시켰던 데를 지금 최고의 축성소를 이용해서 그 전에 보지도 못한 성을 쌓았다는 거죠. 진짜 잘 만들었네요. 근데 이건 예전부터 제가 묻고 싶었는데요. 네. 아무리 저렇게 해자가 크고 아무리 잘 지어졌다고 해도 예를 들어 어떤 정복하는 군대가 와서 저거 둘러 막으면 저 안에서 버텨봤자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공성전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성을 하려면 수성하는 애보다 병력이 최소한 5배 이상 있어야 돼요. 사실 5배도 최소예요. 네. 거의 10배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러면 재정 비용이 10배 이상 들어요. 아 유지하는데. 그럼요. 네. 사실 군대가 1년 이상 성을 포위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저 오사카 성 안에는 군대하고 뭐 관료들 정도는 있잖아요. 그럼 밖에 일반 사람들은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있는 성보다 바깥 해자가 훨씬 커가지고 거의 사실은 도시 하나였어요. 아 웬만한 백성들은 저 안에다 들어갈 정도로 컸어요? 근데 저게 외성과 내성이 나눠져 있는데 내성은 방금 헌준 씨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병력들만 있었겠죠. 근데 외성 정도에는 백성들까지 같이 수용을 하면 그 백성들이 결국 예비 자원이 되잖아요. 병사들이 전사에서 나가면은 백성 중에서 또 징발해서 병사로 뽑아 쓸 수도 있고. 아 가끔 그 외성이 지금 일본에 있는 성인도 잘 안 남아 있는데 잘 남아 있는 성들이 대개 그 내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원래는 도시를 다 싸고 있던 거고. 맞습니다.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일본 성은 뭐 지배층만 도망가 숨는 성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신데 백성을 잃어버리고 군대하고 리더가 어떻게 살아요? 아니 제가 본 성은 그거 작더라고요. 근데 그게 외성이 소실이 돼서 그렇지 외성은 굉장히 크게 네네. 있었던 거군요. 보통은 삼중성이에요. 그럼 박사님 10만 정도 있어야 포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포위만 10만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 부대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거 말고 별도의 공격 부대가 성을 지키는 병력보다 최소 5배, 적어도 10배 이상은 있어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을 통일한 전군을 다 데리고 와야지 될까 포위 말까죠.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2년 포위하고 있으면 파산할 걸 아마. 맞습니다. 반란이 나든지. 그러니까 진짜 바보 아닌 다음에 이걸 왜 놓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1614년에 도쿠가와는 오사카 공략을 위해서 무려 20만 명의 병력을 모읍니다. 아직 도요토미 히데요시 편이 있으니까 그럼 뭐. 서군도 다시 집결을 했는데 서군 병력은 10만이에요.
근데 사실 10만도 많은 거예요. 그죠? 새끼가라 때 어마어마한 생각하면. 거죠. 실제 전투가 벌어진 거는 지금 보이는 데가 아니고 지금은 없어진 바깥에 있던 일선 해자를 뚫지 못해서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당시에 워낙 도쿠가와 이에야스군이 셌기 때문에 세키가라에서도 이미 다 깨져봤잖아요. 네. 야전에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상대가 안 되는데 성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천하의 도쿠가군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죠. 이 당시 동원한 도쿠가와 군이 네. 20만 대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성을 포위하는 것만 10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만 해봤자 뭐 그거 갖고 안에 있는 사람들 꿈쩍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마 한 5만 정도로 둘러쌌겠죠. 10만을 다 둘러싸기에는 병력 낭비니까 나오지만 못하게 한 5만 정도로 둘러싸 놓고 나머지 15만 정도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저 성 안에 있는 도요토미 군도 10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투력비가 많이 잡아야 1.5대 1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5배에서 10배는 필요하다면서요. 그게 와도 힘든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도쿠가와 군도 몇 번 공세를 해보긴 합니다. 그러다가 사나다 마루에 먼저 공격을 해봤는데 당연하게도 격퇴당해요. 일선 부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격퇴당해 오니까 야, 이게 안 되겠다. 일단 얘 고착시켜 놓고 본성을 치자. 해서 일부 부대로 사나다 마루를 고착시켜 놓고 대군을 몰아서 본성을 공격하려고 갔는데 남쪽에 그 6에서 8m 깊이의 해자를 넘지를 못하고 거기서 계속 격퇴당하고 병력 피해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전 참모인 김원효 씨가 나와서 안 돼. 네, 맞습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한 거죠. 전쟁사에는 수성하고 공성 능력의 갭이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술이 똑같이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발전하면 이렇게 발전하고 이게 발전하면 이렇게 발전하는데 전쟁사를 보면 축성술이 어느 날 갑자기 훅 발전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성이 공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인간은 하여간 길을 쓰고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제 공성술이 또 발전이 돼요. 그럼 또 이 갑자기 또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요. 이게 공격이 훌륭하냐 수비나 훌륭하냐는 건 전략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뭐 엄청나게 지구전이 벌어져 갖고 뭐 세상이 쪼개진다고 하는 거는 이 공성과 수성의 이 상대적인 격차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통일을 못하냐? 완전히 축성술이 공성술을 이겨요.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성형 별 모양 요새라는 거는 근대 대포 나올 때까지는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전국시대 끝판에 사실 전국시대 때도 저보다 훨씬 못한 성도 한 500명이 10,000명 막아내고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 거대한 성을 만들어 놨으니 갭이 나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모아는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함락이 안 되는 성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죠. 작전을 바꿔야 되고 자기가 새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작전을 바꾸고 새로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려니까 협상을 해야죠. 그래서 협상을 걸어요. 아니 근데 히데요리 입장에서는 협상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협상을 받는 건 세게 맞았을 때나 협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양쪽 다 대군이잖아요. 네. 물론 도쿠가와가 더 많긴 하지만 성 안에 갇혀 있는 히데요리 군도 식량. 식량이 보급의 추가 문제. 보급에 네. 문제가 있고 밖에서 주둔하고 있는 도쿠가와 군도 저 20만 하루에 얼마를 먹어치우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정말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잠깐만. 우리 잠깐 힘 좀 빼고 하루 세 끼만 먹어도 얘기 좀 하자. 60만 끼씩 먹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말이 참 쉬운데 네. 어쨌든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해도 히데요리가 끝까지 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때 주거나 나중에 주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그나마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저때밖에 없었어요. 끝까지 버텨서 만약에 도쿠가와 군이 파산을 한다거나 어디서 반란이 난다거나 했으면 철수했겠죠. 그랬으면 조금 더 희망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쿠가와에게 실망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 옛날 세력이 결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데요리가 젊어서 마음이 약했다는 설도 있고 그때 요도도노가 뒤에서 많이 지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좀 감성적인 분이어서 상황 판단이 잘 안 된다는 설도 있고 뭐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머 군사적으로는 그런 것도 협상해야 있어요. 돼. 어떡해. 어머. 맞아요.
왜냐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밖에서 계속 심리전을 걸었어요. 계속 조총 쏘고 오우즈츠 뭐 가가메노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거 계속 쏘고 막 밑으로 땅굴 파는 소리 들려오고 하니까 요도도노는 불안했던 거죠. 그리고 이 도요토미 군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안전 좀 이런 쪽인 거잖아요. 그런 애들만 남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안전하게 빨리 협상 좀 해보자. 그래서 협상 조건이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첫째, 히데요리의 영주와 신분에 변함이 없다. 둘째, 보면서. 요도도노를 인질로 잡아서 에도로 데려가는 거는 안 하겠다. 오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머니도 그대로 두겠다. 그러니까 요도도노의 마음을 건드릴 만하네요, 딱. 네. 그리고 이게 요도도노를 데려가면 실제 이때 실권은 사실 섭정처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조직이라든가 관료 조직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존해 준다는 네. 뜻이에요. 그다음에 농성 중인 론인 무사, 낭인 무사들을 채용하지 않는다. 이때 이미 영지들이 많이 망했기 때문에 이 낭인이라니까 소속 없는 무사들이 사실은 진짜 충성파여가지고 얘들이 전쟁의 주력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또 중요했던 게 이 안에서 사실 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을진 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식량도 식량이지만 안에 있으면 전염병이 돌거든. 네. 그렇지만 성 안에서 이들이 버티다 보면 론인이 조직이 돼요.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막강한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한 자산이었는데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어허. 네 번째가 이제 혼마루 가장 중앙 부분만 남기고 외성의 해자를 메꾼다. 근데 요게 함정이야. 저 마지막 문장이 제일 이것도 진짜네요. 외각만 메꾼다였어요. 그러니까 안에 거 안 외곽만. 건드리고 안 돼. 외곽만 안 메꾼다.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2, 3번 해자가 있다면 3번 해자만 메꾼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그럴 거면은 진짜 지들이 무슨 마음이 있으면 그냥 두지 왜 맺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진짜 본심은 그 안에 있었네요. 근데 항상 사람은 코너에 몰리면 눈앞에 이게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히데요리의 신분을 강등시킨다. 요도도노를 데려간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격이 낮아지면 통제할 수 있는 권력도 약해지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잖아. 근데 그건 보존시켜 준다고 그러고 성벽은 헐어. 마찬가지로 또 떨어져 나가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약속마저도 사실 안 지켜요. 외곽만 메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 외곽만 메우고 있었는데 또 외곽도? 이에야스 군이 와서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그냥 계속 따졌는데 따지면 어떡할 잠깐만 거야? 내가 가서 보고하고 지침 받아올게. 시간 끌고 지침 받아 잘 모르겠다던데. 야, 일단 하고 있어 봐봐. 이게 계속 진행이 된 거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 입장에서 그 협상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유일한 기회였던 거죠. 네. 히데요리가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똑같이 죽는다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지금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혹시라도 살 수 있을까 해서 나중에 죽고자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역사를 쓴다면 만약에 그때 끝까지 버텼어. 버텼는데 뭐 전염병이 돈다거나 해서 죽었어. 실패했어. 그러면 바보. 그때 협상을 했어야지라고 나는 역사책에 안 써줘. 저 같은 사람은. 어차피 협상했어도 죽을 똑같을 거니까 것이다.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쓰겠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요. 자, 하지만 해자가 메꾸어졌습니다. 자, 윤지연 씨. 네. 해자가 메꾸어졌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침공이 시작됩니다. 네. 이걸 이걸 오사카 여름 전쟁이라고 합니다. 처음이 겨울 전쟁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4월에 공격하기 때문에 여름 전쟁이라고 했어요. 4월이면 봄인데 봄 전쟁은 좀 어감이 그래서 여름 전쟁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포위하니까 시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도쿠가와는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네. 비록 해자를 메꿨어도 이게 쉬운 그렇죠.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깨진 다음에 히데요리 측에서도 또 해자를 다시 또 파요. 그래서 완전히 복구는 못하지만 일부는 복구를 해놓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도쿠가와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무기 하나를 만들죠. 공성전과 수성전의 언밸런스가 생겼을 때 공성적으로 밸런스를 돌린 무기가 대포였어요. 네. 이게 참 대포가 이게 진짜 전쟁 역사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화력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공성이나 수성, 그러니까
공성수성의 밸런스는 전략과 전쟁의 방식을 바꿔요, 진짜. 그런 점에서 대포가 정말 중요했는데 대형 대포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협박을 합니다. 오사카성을 포기해라. 그러자 히데요리는 이제 분노해서 다시 해자를 파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병력을 모읍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쿠가와는 제가 반란을 또 일으킨다 하고 쳐들어갈 전쟁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도요토미 군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 수십만 대군을 맞아들인 건 자살행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건의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사나다 유키무라라는 사람이 이끄는 결사대 8,000명을 내보냅니다. 이 사람이 이끄는 결사대를 보내서 도묘사라는 마을 일대에서 결전을 벌이려고 했어요. 물론 결사대가 뭐 나가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이득이 있으니까 뭐 결정을 했겠지만 네네. 해자가 없어도 그래도 성 안에서 싸우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네. 단순히 성벽만을 가지고 성벽 전투를 수행하면 네. 성벽에 있는 병력들도 상당 부분이 부상을 당하고 피해를 입죠. 아 그래요. 그게 누적이 되면 병력에 대한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를 도와주러 올 지원군이 없다라는 사기 저하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 10명이서 어깨 맞대고 싸울 땐 괜찮았는데 10명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애가 통상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용감하게 싸우니까. 네네. 걔 죽고 내 옆에 있는 애가 부상당하고 하면은 이러다가 어차피 우리 구하러 못 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라는 시간 문제 아니야? 이 얘기가 도는 순간 수성전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밖에 나가서 결사대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 내부의 어떤 사기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전투를 그리고 하러 나가는군요. 결사대잖아요. 네. 돌묘사라는 마을 일대가 저 오사카 성으로 진입하는 진입로 중에 하나예요. 이 돌묘사 마을 일대를 그래서 막고 전투를 하려고 했는데 도쿠가와군이 먼저 점령을 했어요. 아. 그리고 이 8천 결사대의 선두 부대하고 후속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봉, 중군, 후군 이렇게 나눠졌을 테니까 선두 부대하고 후속 부대의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도쿠가와군의 병력이랑 교전이 발생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선두 부대가 먼저 패퇴해버려요. 8천 결사대. 근데 일단 왜냐하면 지형적 우세를 점령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걸 또 사나다 유키무라가 잘 수습을 해가지고 역습을 가해서 그 도쿠가와군은 패퇴를 시키고 오.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휘하는 본대도 쳐버려요. 오. 그래서 이에야스가 도망치기도 합니다. 뭐 결사대 이름값을 했네요. 네, 네. 결국은 체력전이죠. 맞아요. 격전의 격전은 계속 벌어졌고 결사대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결국은 수적 열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진 거죠. 네. 결사대도 사실 상대 머리를 친다거나 보통 이런 애들은 잘 싸워요. 그래서 접전에서는 승리하는데 승부에서 이기려면은 전술적 목표를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싸우면 체력적 한계가 있고 뭐 요즘 전쟁도 마찬가지죠. 탄약이 떨어진다거나 하면 아무리 잘 싸워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결사대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꼭 비겁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잘 싸울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항상 전쟁은 이것이 좋은 방법이냐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사카 여름 전쟁에서 히데요리의 진짜 문제는 지난번에는 수성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수성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럼 다른 방식을 생각했어야 돼. 뭐 생각을 안 했으면 말든가. 근데 똑같은 법으로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굉장히 생각이 부족하긴 해요. 다만 그 밑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뭐 작전적 개념이라든가 어떤 그 자기 역할에 대해서 용감하게 역할을 했지만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성내로 퇴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에서 이제 성벽 전투를 수행을 합니다. 네. 성벽 전투를 수행을 하면서 양측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요. 네. 해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성벽 자체가 15m다 보니까 네. 공격하는 부대도 많은 피해가 생기고 방어하는 부대도 많은 피해가 생겨서 병력이 쭉쭉쭉 줄어들어요. 근데 소모전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병력이 많은 도쿠가와 쪽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때 내통자가 발생을 합니다. 부엌에다가 불을 질러요. 근데 이때쯤 되면은 양측의 병력 규모가 도쿠가와군이 15만 5천, 도요토미 군이 5만 5천으로 줄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상당히 네. 많이 줄어 있네요. 5만 5천이면. 그 오사카 성이 거성이잖아요. 네.
거성인데 5만 명 가지고 저거를 지키려고 하면 네. 예비대 없이 병력들을 성벽에 다 투입했을 거예요. 쉴 네. 시간이 없네요. 쉴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안에선 불나잖아요. 네. 누군가 그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력 뺄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전방에 어딘가에는 구멍이 나겠죠. 맞죠. 그 혼란 속에서 도쿠가와군이 총공세를 가합니다. 아. 그래서 외곽 성벽이 무너지고 어. 내성까지 돌파를 당해요. 아. 최후를 직감한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요도도노는 마지막 방법을 한번 써봐요. 어. 그 세니메 있었잖아요. 그 시집 왔던 딸. 네. 이거를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세니메를 보내서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협상을 걸려고 했는데 야, 할아버지 네. 손녀 좀 봐서라도 손녀를 봐서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사돈 집안이니 네. 씨알도 안 먹히죠. 아. 네. 그게 먹힐 것 같았으면 전쟁을 했겠어요. 했죠. 네,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면 손녀는 어떻게 해요? 손녀는 이게 당시에 일본 사람들 귀족들이 이게 소매 엄청 긴 옷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묶고 같이 너 억울하잖아요. 요도도노가. 그래서 뭐 죽으면 너도 같이 죽는 거다 그래서 이제 창고 안에 이제 기둥에다 옷을 이렇게 묶어놨대요. 돌아가면은 너만 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니메는 옷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버티고 있었는데 히데요리가 할복한다고 그러니까 요도도노가 아들 때문에 며느리를 또 뛰쳐나갑니다. 어. 그래서 거기서 자결을 하고 세니메는 거기서 이제 옷을 풀고 달아났는데 우연히 구출된 건지 말로는 뭐 특공대를 보냈대는데 그게 진짜인지 그랬을 리가 없겠지요. 아 살아남아요 세니메는 네, 그러면. 그래서 탈출해 나오다가 도쿠가와 군의 장교를 만나서 구출이 돼요. 어쨌든 도쿠가 조금 다 살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요도도노는 49세의 나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23세의 나이로 할복으로서 생을 마치고요. 도요토미 군은 1만 5천 명이 전사를 하고 나머지는 도주합니다. 그래서 이 도주한 잔당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탐색경멸 작전이 벌어지고 도요토미 잔당들에 대한 어떤 처벌, 당연히 죽였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사카 성에 가면 이 히데요리가 할복했던 곳에 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찾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 천수각만 보는데 그 뒤로 돌아가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이건 일본 사람들의 입장인데 일본에선 히데요시가 되게 인기 있는 인물입니다. 인기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갈 때마다 보면은 항상 그 비석 앞에 꽃이 있어요. 지금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후 쇼군으로 임명되며 에도 막부 시대를 연다. 이후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역모를 꾸몄다 주장하고 이를 구실삼아 20만 병력을 이끌고 히데요리가 있는 오사카 성을 공격한다. 하지만 천혜의 요새 오사카 성을 뚫지 못하고 결국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에게 협상을 제시한다. 휴전을 맺은 상황에서 이에야스는 약속을 어기고 오사카 성을 둘러싼 해자를 내딛고 다시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머쥔다. 사실 천하를 제패했으면 거기에 딱 만족하고 자자손손 대대손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걸 남의 땅까지 그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얼마나 불행한. 아니요. 역사에 이프는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또 운명이 그래요? 되지 않았을까. 역사에는 어디 보니까 이프가 아,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일본의 대혼란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치 않게 피로 물든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권을 잡고 이제 좀 다른 세계가 또 열리는 거 아닐까요? 뭐 새로운 정치 체계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치 체제긴 하죠. 아 그래요? 이제 어쨌든 이제 안정이 됐고 네. 봉건체 자체는 유지가 되지만 일단 한번 이제 웬만한 저항 세력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통일 국가, 관료제에 대한 통일 국가는 안 나오지만은 그 상태에서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만듭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넘어 인도까지 뭐 계획을 세웠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혹시 그러면
일본을 넘어서는 야망 그런 걸 가진 게 있었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야망보다 실리를 더 중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하고 어떤 국교를 회복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그 어떤 큐슈 지역에 들어오는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외국 상인들 이런 거하고 무역하는 거에 더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근데 무역이라는 게 사실 뭐 유럽하고도 그렇게 무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일본의 가장 큰 무역 상대는 누가 뭐라 해도 중국과 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상적인 국제 관계에 결국은 편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나중에는 조선과의 국교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제 질서에 편입되기 위한 노력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쫓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는 노다 노부나가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좀 개방적이었거든요. 도쿠가와보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는 오다 노부나가가 좀 더 개방적이었어요. 기독교에도 개방적이었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체제가 결국 일본을 또 쇄국 정책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일본이 또 정체됐다고 일본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노부나가나 히데요시가 그냥 갔으면 일본이 좀 더 활발하고 뭐 더 빨리 성장했을 텐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제한된 무역을 하니까 일본도 쇄국 매뉴얼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경직된 사회가 돼서 일본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궁금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때도 모리는 남아있나요? 남아있죠.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역시 모리처럼 인생은 모리처럼. 저 시대 집안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우에스기 집안하고 아마 모리 집안이에요. 우에스기도 남아있어요. 네. 네, 오늘 마무리 시간으로 임 박사님 번외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좀 마지막 한 줄 요약으로 일본인 입장이 아니네. 임 박사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떨까요? 세 사람이 그렇게 개성이 달라 보이는 거는 자기 주어진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개성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부나가 시절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는 노부나가적인 방식이 눈에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엔 히데요시, 그 다음엔 도쿠가와의 방법론이 효율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할 때 무엇이 제일 좋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그때의 환경과 목적에 가장 맞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빼고 얘기하니까 뭐 새가 울면 기다리니 팬이 뭐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 저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났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인물이 그 시대에 각각 맞게끔 행동을 했기에 그때 당시에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시대를 잘못한 게 아니라 시대에 못 맞춘 거죠. 이렇게 해서 정말 6회 동안 저희가 쭉쭉쭉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쭉 굵직한 인물을 통해서 일본의 전국시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긴 시간은 전쟁사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까요? 이 동국시대,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는 두 가지 진리를 동시에 가르쳐줘요. 일본이 전국시대를 통해서 빨리 성장합니다. 조선과 일본의 관계, 국력도 이때 사실 많이 변해요. 임진왜란을 이겨내긴 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일본이 이때부터 급속히 성장했던 건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메이지 유신하기 전에도 이미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많이 나게 됩니다. 결국 사회는 아무리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도 경쟁과 도전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일본에 있어서 전국시대의 또 다른 교훈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하고 오히려 이 상태를 경직시켜 버림으로 해서 일본이 더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묶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또 그걸 억울해해요. 차라리 이 경쟁과 이 체제가 더 갔어야 되는데 기껏 통일시켜 놓고는 냉동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자유라는 것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그것의 부작용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의 효과는 알고 부작용을 얘기해야지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없앱시다라는 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일본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전국시대가 결과적으로는 동아시아에서의 세력전이 여러 국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전국시대의 결과로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명나라가 국력을 소진하면서 명청 교체가 발생하고 새로운 전술 그리고 조총과 화약 무기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와 일본 내의 새로운 사회 질서가 구축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또 여기서 우리가 고찰해 볼 부분이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클라우제비치의 격언 그리고 이런 통찰력과 분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6회 동안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갑자기요? 고정 욕심 있으시네. 앞으로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불러만 주신다면요. 네, 연구위원님 아이, 덕분에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니, 저는 저의 주제와 분별지를 압니다. 모리와 같이. 저는 가늘고 길게 갈 네, 겁니다. 모리와 같이. 저는 일본 전국시대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번쩍하고 등장을 해서 질풍노도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져버린 노부나가만 항상 이렇게 쳐다봤었어요. 근데 전국시대가 마무리되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아니, 진짜 인생을 살 거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적도 없고 나도 없으면 끝까지 살아남는다. 모리가문이 결국 순장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전국시대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